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치과의사 정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네, 유현 씨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6월 9일 아닌가요? 네, 6월 9일은 바로 치아의 날입니다. 아, 그래요? 왜 6월 9일이 네. 치아의 날인지 궁금하시죠? 네네. 예. 저희가 이제 만 6세에 영구치가 이제 맹출한다고 해서 6세 구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제정하고 또 구강 건강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네.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치아 건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칫솔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아, 칫솔. 유현 씨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시나요? 저는 사실 칫솔을 너무 막 그냥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면 매우 잘 교체하고 계신 거고요. 오. 오래 쓰셔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사실 칫솔에는 칫솔 모 사이에 그 치약이 남거나 네.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서 쉽게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또 젖어 있는 상태로 두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뭐 UV 살균기라든 칫솔 살균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살균기가 없으시거나 그래도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 칫솔을 뜨거운 물에 잘 헹구신 다음에 네. 그 베이킹 소다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궈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살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가 굉장히 네. 유용했군요.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칫솔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시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개월에 한 번은 새 칫솔로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여의도 닥터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건강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창민 원장님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피가 나고 흔들리는 이 치주 질환, 즉 잇몸병 환자가 최근 5년간 60%가량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더욱이 치주 질환은 이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지해줄 단단한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원장님. 네. 성인 이후부터는 풍치 또는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주염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자연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잇몸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 잇몸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치주염, 치주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결국은 치주에 염증이 생겼다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치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치주라는 거는 치아 주위 조직의 줄임말로 치아를 제외한, 즉 치아를 감싸주고 있는 치조골, 잇몸뼈라든지 아니면은 잇몸뼈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은, 그다음에 치은은 즉 잇몸이죠.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아 인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치아 주위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치아 주위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치주염 또는 치주 질환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이 풍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풍치는 사실 예전부터 오래 썼던 말이고 풍치가 결국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바람이 닿으면 치아가 시리다. 그래서 예로부터 풍치라는 말을 많이 쓰셨고 그게 결국은 치주염 또는 치주 질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풍치, 이 치주 질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크게 말해서 치주염, 치은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치주 질환을 구성하는 치은염과 치주염이 있는데 치은염은 보시다시피 초기 잇몸 질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잇몸이 붓는다. 아니면 내가 양치질할 때 피가 많이 난다.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빨개 보여서 보이는 게 이상하다. 그런 경우를 이제 치은염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치은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 그럼 치은에만 염증이 국한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조골, 즉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에까지 염증이 진행돼서 잇몸뼈가 녹아드는 그런 상황을 보고 치주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치주염과 그리고 치은염이 무엇인지 지금 치주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치주 질환으로 치과를 찾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그 2020년에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치주 질환 환자 수가 1,65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숫자만으로도 정말 많아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치주 질환 환자는 치은염 의 환자를 제외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진행된 치주 질환의 단계인 치주염의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치은염, 즉 잇몸 초기 단계의 치주 질환 환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1,650만 명이라는 숫자만 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감기, 그 기관지염의 환자 수보다 단일 질환으로는 1.5배 이상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주 질환, 치은염, 치주염 환자가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우리 입속에 어떤 세균들이 살길래 이런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다른 건강에까지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배울 때 치아, 입 안에는 2,000여 종의 세균이 산다라고 배웠는데요. 네. 요즘 논문들을 보면은 10,000개, 20,000개 훨씬 더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세균이 유해한 세균은 아니겠죠. 물론 유익한 세균도 있고 유해한 세균이 있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유해한 세균의 활동이 훨씬 더 심해지면서 유해한 세균이 독소를 많이 내고 그럼으로써 뭐 치은염, 치주 질환 이렇게 치주 질환이 생기는 거고 심지어 그런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전신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다 아시는 뭐 심혈관계 질환, 네. 고혈압, 뭐 각종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병 역시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서 치은염이 있는 환자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논문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임산부의 경우에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네. 칫솔질도 조금 힘드시고 아니면 치과를 가실 기회가 적다 보니까 임산부의 경우에도 관리가 안 돼서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생기신다면 조산의 확률이 훨씬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강은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점막은 굉장히 좀 얇은 막이기 때문에 피부와 다르게 네. 이 세균들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입안에 있는 많은 세균들이 이 구강 점막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때문에 전신 진화를 일으킨다거나 특히 그 산모들은 그 출산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염증 반응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 임산부들에게 출산 전에 출산 말에 산 딸을 한두 달 정도 앞두고는 꼭 스케일링 받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당분간 또 아기 보고 하느라 외출도 또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산도 막아주고 또 건강하게 또 육아를 할 수 있게 꼭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치아 사이에 많이 생기는 플라그 그런 세균들 때문에 이런 치주 질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플라그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잇몸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플라그라고 하는 거는 세균의 덩어리, 세균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식사하면 늘 양치질 해야 된다고 늘 말을 하잖아요. 양치질이 안 될 경우 치아에 뭐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게 붙어 있음으로써 세균들의 번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균들이 플라그라는 집단 서식지를 구성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세균들이 모여서 독소를 내고 또 그 낸 독소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양치질을 통해서 이 플라그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양치질 또는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플라그가 점점 좀 딱딱해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치석은 치아에 돌처럼 붙어 있어서 그 단계에서는 사실은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네. 치석에 있는 세균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독소를 내고 조금 더 치석이
그 치석 안에 세균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치은과 치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쉽게 말해서 치주 질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플라그 단계에서부터 플라그를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네. 플라그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닦아주는 플라가 다시 없어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치석이 생겼다고 한다면 스케일링을 통해서 없애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스케일링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늘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뭐냐면은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게 결국 저희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스케일링을 받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2, 3개월마다 한 번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을 보면요. 치석이 정말 많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다양한 치료가 같이 동반되면서 조금 더 자주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음으로써 네. 잇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주 내가 방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셔서 그러실 거예요. 나 오늘 잇몸이 아파요. 치아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는데 자가 질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잇몸이 붓거나 붉게 변하거나 그다음에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사실은 요 정도일 때가 치은염, 초기 치주 질환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빨리 인지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은 보시듯이 잇몸 주위에 통증이 자주 반복된다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치아 사이가 움직이게 됨으로써 치아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자주 낀다거나 네. 아까 제가 풍치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이가 시리다거나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보기도 이상하고 식사하기도 힘들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가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가장 초기 단계인 잇몸이 붓는다, 잇몸이 빨갛다, 양치질시에 피가 난다. 이때 최대한 빨리 치과를 가셔야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주질환 자가진단법을 보니까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치주질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내가 치주질환이었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고요. 자, 붓고 그리고 피가 났을 때에는 꼭 병원을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꼭 치과에 가야 하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실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가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오세요. 그게 결국은 그러겠죠. 양치질 할 때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잇몸이 붓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아파서 오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잇몸이 붓거나 그런 느낌이 생기시면 꼭 치과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그런 느낌, 내가 자가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질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오셔야 합니다. 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치주 치료에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우선은 가장 많이 들어보셨듯이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 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쉽게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는 치태, 아까 말씀드렸던 플락이나 아니면 딱딱한 돌,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을 말하고요. 눈에 보인다는 거는 결국 잇몸 위쪽에 나와 있는 치석이랑 치태를 제거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약간 처음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인 치은염에서 조금 지나서 초기 치주염이 시작이 됐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플락이나 치석이 잇몸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네. 조금 더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더 안쪽 깊숙이 청소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치근 활택술이랑 스케일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비슷한데요. 네네. 비슷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은 눈에 보이는 치석과 염증, 플락을 제거하는 거고요. 네. 치근 활택술은 그 잇몸과 치아 사이에 공간이 결국은 생기는데 네.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손쉽게 바람을 불거나 물을 뿌려서 보이는 시야를 확보해서 제거할 수 있는 범위까지 청소를 하는 거를 치근 활택술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병원에서 잇몸 치료라고 하는 게 바로 치근 활택술일까요? 사실 잇몸 치료는 모든 걸 통틀어서 말합니다. 뭐 스케일링부터 치근 활택술, 그리고 더 이제 치주염이 좀 더 심했을 때는 뭐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통틀어서 잇몸 치료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초기 치주 질환일 때는 스케일링이라든지 치근 활택술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하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지만 이제 잇몸 치료라는 게 이제 아까 굉장히 범위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제 초기 치근 활택술로 통해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치석이라든지 세균들이 깊게 침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치근 활택보다 좀 더 안쪽 깊숙이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치주 소파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잇몸 치료라고 주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치주 소파술을 통해서 즉 치주 소파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잇몸과 치아 사이 공간 안쪽 깊숙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취를 하셔서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단계가 이제 치주 소파술을 말하는 거고요. 아. 마취를 해서 저 잇몸 치아 뿌리 표면에 붙어 있는 치석이라든가 플락까지 다 제거를 하고 심지어 잇몸 조직에 침투한 염증, 즉 그 잇몸 조직까지 좀 긁어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플락과 치석을 제거해주는 치료 방법을 치주 소파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주 소파술도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청소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잘 해도 결국 저 안쪽 깊숙이 염증이라든가 치석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결국 잇몸을 쉽게 말하면 블레이드로 절개를 해서 잇몸을 열고 치아를 감싸주는 치조골 네. 그리고 치아 표면을 직접 봄으로써 좀 더 잘 치석과 치태를 눈에 관찰해서 직접 제거하는 그런 치주 수술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치주 소파술 한번 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아프죠. 네.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게 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치근 활택술은 그리고 그 치주낭 주머니 안에 있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플라그라든지 치석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주 소파술이라든지 외과적 시술들은 우리가 잇몸을 열거나 마취를 하고 좀 더 깊이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복잡하지만 이 모든 게 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거든요. 어. 우리가 병원에 그 치과 하면 대부분 이제 비용을 걱정하시잖아요. 네, 네. 잇몸 치료는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치과 가셔서 조기에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치료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발치를 하고 거기다 인공물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대표 치료가 임플란트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치아가 안 좋아져서 즉 네. 치주 질환이 심해서 이를 뽑게 되는 경우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보이는 부분에서 치아가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라는 대체 물질로 대체 인공물로 새로 치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임플란트를 고려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 각종 치주 치료를 통해서 치주 질환을 우선은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그 임플란트라는 게 너무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조차도 많이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뭐 결국은 인공 대체물 임플란트도 나중에는 내 치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 전부터 치주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려야지만 네. 결국은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남아있는 치아 또는 임플란트가 완성이 됐을 때 계속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잇몸을 튼튼하게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지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치주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이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들이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첫 번째는 치료. 치료.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에 임플란트까지 네. 어떠한 치료가 이상적인 계획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관리하시는 거. 아. 올바른 양치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씀으로써 건강해진 잇몸을 유지하시는 거. 그게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고 아무리 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가끔씩은 양치질이 안 된다고 함으로써 다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하신 분들은 뭐 6개월, 관리가 조금 덜 되시는 분들은 2, 3개월에 꼭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관리, 즉 세 가지, 치료,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 네. 그다음에 병원에 자주 적절한 시기에 내원하시는 거. 제가 이 세 가지를 꼭 강조드려요. 아, 네. 잇몸 건강의 어떤 핵심은 적절한 치료와 환자의 생활 관리, 그리고 치과의 정기적인 점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치주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 굳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결국 너무 안 좋아진 치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라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초기 치주 질환 단계부터 관리가 잘 된다거나 어느 정도 진행된 치주염의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만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치아를 뽑지 않고 내 치아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주 질환이 악화된다거나 뭐 우리의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를 이제 뽑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임플란트를 많이 대중화돼서 이제 하시는데 임플란트를 우리가 뭐 한두 개만 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한번 케이스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임플란트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임플란트는 말씀하신 한 개부터 여러 개까지 다양하게 이제 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병원으로 이가 빠졌다. 이가 없어진 지 이를 뺀 지 한 1년에서 2년이 지났다라고 오신 환자분이세요. 이 경우엔 보시다시피 치아 하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저 빈자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적절한 치유 기간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머리, 즉 크라운, 보철 치료를 마무리한 사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셨는데 잇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져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경우는 왼쪽 위에 치아가 부러졌다고 오셨어요. 요새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는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림과 같이 치아 머리 보철을 완성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부터 2개, 3개 아니면은 우리가 10개 이상이 넘는 개수가 없을 때까지 아니면 치아가 부족하다면 임플란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환자분께서 이제 치과를 오셨는데 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치주 질환이 너무 진행돼서 너무 늦게 치과를 오신 경우. 아. 어쩔 수 없이 많은 치아를 네. 뽑으셔야 되고 많은 치아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보철물을 완성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늘 강조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치주 질환이 심해서 오신 경우에도 모든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는 하진 않으셨어요. 사진을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시면 한 4개 정도는 네. 내 치아를 남겨놨거든요. 네. 그 말 뜻은 치주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려서 이거를 남겼다. 우리가 치료를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벌써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 다음 사진으로 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경우도 보시면은 많은 치아가 없으신 상태로 치과에 오셨고 심지어 치주 질환이 있으신 상태로 치과에 오셨어요. 네. 다만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당장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당장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를 확실하게 살리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발치해야 되는 치아를 발치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최대한 살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자체가 금속이니까 뭐 반영구적일 수 있지만 우리 잇몸 뼈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또 자기 치아를 살려서 쓰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제가 잇몸이 약한데 임플란트는 할 수 있나요? 뭐 틀니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잇몸 뼈 상태일 건데요. 우리가 높은 우리 고층 빌딩을 세울 때 보면 우리 지하에 기둥을 단단하게 이렇게 박아야지만이 그 그쵸. 건물을 튼튼하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리고 혹시 이제 잇몸뼈가 이제 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장님? 네, 가끔 이제 치과에 오셔서 나는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틀니를 해야만 하는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근데 잇몸뼈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잇몸뼈를 재생 또는 재건시켜 줌으로써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잇몸 뼈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기둥, 픽스처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보철, 사진을 보시면 저 치아색이 나는 부분, 네. 저 부분을 보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저 두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픽스처라는 부분이 잇몸 뼈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만 저 임플란트 픽스처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기본적인 크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폭경으로는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폭경으로 한 3mm 이상, 그 다음에 길이로는 임플란트가 최소 7mm에서 10mm 정도까지 그 임플란트 픽처를 위한 뼈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뼈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뼈 이식, 어떠한 방법이 됐든 뼈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잇몸뼈의 높이가 7에서 10mm 이하이거나 또 3mm보다 얇은 폭경일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결국에는 가능해진다. 왜? 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뼈 이식을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앞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뼈가 되게 얇은데요. 네. 그 경우에도 우리가 그 얇은 뼈에 그냥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에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 많이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뭐 임플란트가 비쳐 보여요. 뼈가 부족했을 때 임플란트를 그냥 하게 되면 그런 잇몸으로 임플란트가 덮어주더라도 색이 비쳐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미리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만들어주고 임플란트를 함으로써 임플란트를 결국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어금니 쪽에는 뭐 여기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못 해요.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우리가 이제 전체 머리의 무게를 줄이고 해서 날 때부터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기 주머니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잇몸뼈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잇몸뼈를 이식을 해주고 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기다려서 몇 달 기다려서 할 수도 있고 잇몸뼈를 이식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어쨌든지 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잇몸뼈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임플란트를 하면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뼈 이식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사례를 한번 좀 그림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그 앞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위에 앞니 쪽 우리가 웃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함인데 네. 기본적으로 저 경우를 보시면은 뼈에 남아있는 뼈의 폭경이 임플란트보다 부족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 경우에 저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픽스처가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임플란트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기둥이 보이는 상황에는 수술을 하면서 또는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미리 뼈 이식술을 시행해 줌으로써 충분한 양의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례를 한번 또 보시면 이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뼈가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기 주머니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저희가 하얀색 엑스레이상에서 하얀색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상악동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뼈를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네. 뼈 이식을 시행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은 그런 엑스레이거든요. 결국은 부족했던 뼈의 양이지만 치조골 이식,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임플란트 치료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듣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치조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치조골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과에 오셔서 나 어디서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잇몸이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듯이 사실 잇몸뼈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물론 경중을 따지긴 어렵지만 잇몸뼈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잇몸. 아까 말씀드렸던 치아 주위 조직 중 하나인 치은 또는 잇몸인데요. 네. 우리 잇몸은 기본적으로 그 치아를 감싸주는 구조죠. 치아와 치조골을 보호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잇몸을 이제 보시면 잇몸도 정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단단한 잇몸, 즉 각화치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움직이는 잇몸, 비각화치은이 있는데요. 그 각화치은이란 구조물이 치아가 됐던 임플란트가 됐든 그 주변에 꼭 버티고 있어줘야지만 그 임플란트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고 치아도 오래 쓸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기 이렇게 저 잇몸의 치아와 잇몸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네. 딱 빨간색 부분이 있고 핑크색 부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치아 가까운 부분에 있는 핑크색 부분, 건강한 핑크색 부분의 저 잇몸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단단한 잇몸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 위쪽으로 빨간색 부분, 네. 단단한 잇몸, 약한 잇몸 또는 비각화치은이라고 하는데요. 네. 단단한 잇몸이 저렇게 잇몸 치아 주변에서 최소 2에서 3mm,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도 최소 2에서 3mm가 있어줘야지만 외부 손상으로부터 치아 주위 조직을 보호할 수 있고 치은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고 치은 안쪽에 존재하는 치아 부분 또는 잇몸뼈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플란트가 됐든 치아가 됐든 단단한 잇몸이 감싸줘야지만 우리가 치주 질환 없이 임플란트에 문제 없이 오래 쓰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현 씨 오늘 옷 색깔이 보니까 건강한 잇몸 색깔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제가 이제 같이.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저희 이제 손바닥을 보시면 네. 그 손바닥이랑 손등이랑 살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바닥이 약간 좀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잡을 수도 있고 우리 뾰족뾰족하거나 이런 단단한 물체들도 잡을 때 통증이 없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주변에는 이 손바닥처럼 약간 단단한 잇몸들이 잡고 있어서 우리가 양치질도 할 수 있고 우리 치아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멀어지는 아까 좀 더 붉게 보이는 부분들이 손등처럼 이제 얇은 피부 조직이라서 우리가 뺨을 움직인다거나 우리 턱을 움직일 때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범위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이창근 원장님 또 이제 또 케이스도 또 준비하셨죠.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단한 잇몸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움직일 때 그 단단한 잇몸은 버텨줌으로써 이제 딱 치아를 잡아주고 임플란트를 잡아주는데요. 그 거울을 보셨을 때 거울을 보시고 입술을 잡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잇몸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잇몸이 있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경우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잇몸을 결국은 단단한 잇몸, 각화치은이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내 치아 또는 우리가 치주질환이 생겨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떠한 병적인 상황에 의해서 단단한 잇몸의 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단단한 잇몸조차도 이식을 통해서 아까 뼈 이식을 하듯이 잇몸도 이식을 통해서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고 네. 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줄 수 있는데요. 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하셨고 지금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임시 치아를 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리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입술을 내리고 봤더니 임플란트가 좀 비쳐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우가 정말로 단단한 잇몸이 부족해서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단한 잇몸이 없으면은 잇몸이 너무 얇기 때문에 안쪽 구조물들이 비쳐 보여서 임플란트도 비쳐 보일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와 치아 머리,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구조물도 비쳐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잇몸 이식을 통해서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 사진이 이제 잇몸 이식을 하고 나서 저기 핑크색 보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네. 핑크색 부분이 단단한 잇몸을 새로 만들어준 상황이고 보시면은 더 이상 이제 잇몸이 비쳐 보이는 잇몸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사진상이니까 정확히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양치질을 할 때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다고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잇몸을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사진과 같이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또 다음 사례가 있을까요? 다음 사례도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한 사례였는데요. 네네.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하셨고 잘 쓰고 계셨는데 어느 날 피가 난다,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일찍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치과에 오셨을 때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던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했을 때 이 경우는 단단한 잇몸이 부족했다. 단단한 잇몸이 부족해서 환자분께서 양치질 하기도 힘드셨을 거고 양치질 할 때 피가 많이 났을 거고 그리고 박테리아, 세균들이 쉽게 침투를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이 경우가 이제 위의 경우가 저희가 그래서 잇몸 이식을 하기 전 잇몸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저 잇몸이 너무 이제 단단한 잇몸이 없어서 잇몸 이식을 하기 전 사진을 제가 올려놨고요. 그 아래쪽이 단단한 잇몸 이식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렇게 해서 염증이 없고 환자분께서 양치질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임플란트 머리, 즉 보철물을 연결해 드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저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하셔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하면은 나도 모르게 관리가 힘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세균이 침투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잇몸뼈뿐만이 아니라 잇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잇몸뼈나 잇몸을 또 이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한번 잇몸뼈를 재생시켜 놓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나 5년 전에 임플란트 했는데 왜 벌써 흔들리고 망가지고 피가 나요? 환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내 치아가 아니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공한 임플란트는 이제부터는 내 치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즉 그 말 뜻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린 게 치주 질환, 치은염, 치주염처럼 네. 임플란트도 한 번 성공한 임플란트는 내 치아가 되는 거고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네. 저희가 비록 용어는 다르게 쓰지만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에 피가 난다거나 잇몸뼈가 손상된다거나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 피가 난다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또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임플란트 성공 이후에도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잇몸뼈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시술이 불가하기도 한가요? 잇몸뼈 이식, 임플란트, 네. 잇몸 이식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고혈압을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은 잇몸을 열고 치아에 구멍을 내고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에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가 많이 날 수 있어요. 특히
뭐 아실 거예요. 아스피린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다른 혈전 용해제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은 피가 너무 묽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출혈되는 경향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출혈을 조금 줄일 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임플란트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시는 약을 며칠 동안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방법, 지혈을 한다거나 그런 적절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잇몸뼈 이식, 임플란트, 잇몸 이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뼈 이식도 하고 치은 이식도 하고 그리고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적 항생제 처치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잘 하셨어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임플란트랑 이제 자연치아는 이제 다르다고도 말씀하셨고 다르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방법에도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양치질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환자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려요. 내 치아를 관리하시듯 임플란트도 관리하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아를 둘러싸는 치아 주위 조직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임플란트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를 치아 주위 점막염이라고 하고 그게 나아가서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에 손상이 오거나 치조골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를 치아 주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모든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치주 질환을 관리하시듯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치과 의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께서는 임플란트가 아무리 많아도 내 치아를 관리하시듯 적절한 양치질 방법으로 양치질을 해주시고 뭐 치간 칫솔이라든가 아니면 워터픽 등 내가 정말 편한 것들을 쓰셔서 관리해 주셔서 임플란트 주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치과를 자주 오심으로써 꾸준하게 관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임플란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흔한 문제점이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뭔지 알아야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치과를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염이 생겼다. 즉 임플란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3개가 이제 뼈 속에 있는 치조골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잇몸이 안 좋아진 경우에는 저기 빨간색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 부분이 치조골이 녹아서 치아를 임플란트를 감싸주는 치조골에 염증이 생기고 치조골이 손상되는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 내 치아의 치주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는 방법. 아까 자가 진단법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잇몸이 붓는다라거나 피가 난다라거나 아니면은 양치질할 때 피가 나고 그럴 경우에 얼른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치과로 좀 오시고 해서 관리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아까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자각을 해야지만 치과를 빨리 좀 내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알아두면 좋을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임플란트는 몇 가지가 좀 더 이제 다른 치아보다 고려 사항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치과를 가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생긴다거나 사실 되게 비슷한데 임플란트가 내가 아니면 음식물이 많이 껴서 관리가 안 된다거나 그럴 모든 경우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바로 치과를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평소에 네.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거나 또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도 지금 임플란트 주염이나 다른 문제들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걱정돼서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치아는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가 불편하셔서 치과에 오시기 겁나시더라도 오셔서 첫 번째 내 상황을 먼저 확실하게 아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치과 치주 질환을 관리를 하셔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서 잇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네. 내 다시 임플란트가 됐던 내 건강한 치아를 다시 갖게 됨으로써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꼭 좀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관리하시고 치과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이창민 원장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창민 원장님과 함께 치주 질환과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임플란트의 수술의 이 성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술 성공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생활 관리이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뼈를 이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네. 알게 됐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창민 원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정기 검진,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임플란트라고 해서 모든 게 끝이 아니고 자기 치아처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